오늘 HRD 컨퍼런스 2021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한 송형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모 커넥서스입니다. 호모 커넥서스 말도 이상하죠? 호모가 들어가니까 인간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커넥서스 그러니까 뭐 커넥션하고 좀 비슷하네. 호모 커넥서스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 같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교류하던 이 오프라인이 온라인 컨퍼런스로 바뀐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 저는 그거의 주제로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 영어로 휴먼 리소시스 그러니까 인적 자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인적 자원이라는 말보다는 인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재 우리가 인재하면 흔히 수재를 얘기하는 듯한 인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재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 쓸만한 이 사회에서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왜 제가 인재를 두 가지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죄송합니다. 인재라고 했을 때 요즘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우리나라에 각종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광주의 참사라든가 쿠팡의 사고라든가 이게 다 결국에는 인재로 밝혀졌죠. 인재, 사람에 의한 사고, 재해. 그런 인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인재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US 오픈 2021 게임을 보셨나요? 특히 여자 단식 결승전 여기 나와 있는 영국의 엠마 라두카누와 필리핀의 레일라 페르난데스 공교롭게도 두 여성분들 다 18, 19 또 재밌는 것은 이 엠마는 영국인이지만은 루마니아 아빠 중국인 어머니를 둔 영국 여성 레일라 페르난데스는 에콰도르의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를 둔 그런 캐나다인.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US 오픈 2021 여자 단식 챔피언에 등극한 엠마 라두카누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US 오픈 최고의 테니스 4대 그랜드 슬램의 마지막 올해 결승전이기도 하지만은 엠마는 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에 와서 그동안에 공부와 테니스를 병행하면서 특별히 영국의 LTA라는 테니스 협회에서 향후 5년간 전 세계 탑 100로 성장할 수 있는 테니스 영재들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테니스를 배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수학에서 A+, 경제에서 A를 맞는 수재의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안산 선수, 김재덕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과연 우리는 훌륭한 운동선수이면서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데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의 자식들이 이런 엠마 라두카누나 레일라 페르난데스 같이 이제 18세 어린 나이에 이런 여러 자녀들이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어떤가요? 지금 5,200만 되죠.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300만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2021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요? 27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가 지속된다면 2750년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 예상했을 때의 출산율보다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연령별 인구수, 최근에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수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인구수를 조사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0대 이전의 인구들, 10대, 20대, 30대, 40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인 10대는 좀 차치하고라도 지난 20년간 20대, 30대는 연평균 3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0%나 증가한 현실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현재 42.9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늙어가는 40대 중반을 향해서 나가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사이에 국내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생산 가능 인구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의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도 줄어드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산업, 제조업,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GDP 대비 약 30% 정도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간 우리 제조업의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왜 제조업이 이럴까? 한번 제조업의 성장과 설비 투자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열심히 추진할 때는 엄청나게 제조업이 성장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제조업의 설비 투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제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어떤 산업이 우리의 GDP에 기여할까 살펴보시면 그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GDP의 생산성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거의 60%, 70% 상당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의 성장률도 지난 20년간 살펴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제조업의 성장성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출판되었는데요. 국내 노동 생산성과 혁신성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은행의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노동 생산성을 지난 20년간 살펴보고 그거와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국제 사회의 혁신성에 대한 지표를 두 개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라 저도 한번 제 스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하강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혁신성 지수는 굉장히 좋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58점 정도 되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여기에는 옆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10분율로 설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혁신성은 올라가고 있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 과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서 고령 인구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인재들이 고령화되면서 생산성이 낮아지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고령 인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줄어들라고 이해가 되는데 혁신성, 우리 젊은이들의 혁신성은 지속적으로 좋으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7가지의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과 연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의적인 그런 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지식을 열심히 창출하고 있는데 그거의 강도라든가 그것을 많이 확산하는 부분에서는 공교롭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인재와 소통하시는 여러분들, 또 스스로가 인재이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혁신성은 유지하면서 노동 생산성을 계속해서 다시금 상승 곡선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갑자기 2000년 초부터 2000년 1월 1일 드디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벌써 근 2년간 우리가 코로나1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재택근무 많이 하시면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됐다고 여러 가지 아우성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하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급격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우리가 기업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 직원들을 육성하는 방법,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생산하고 또 가치를 창조해내는 일에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4.0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인더스트리 4.0으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변환의 입장에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인더스트리 4.0 다 같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은요, 1차 산업혁명이 증기혁명, 2차 산업혁명이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의 혁명이라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의 혁명.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곧 초연결 사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융합이 되고, 또 초연결된 융합된 기술을 통해서 초지능 사회로 발전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창조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초지능 사회를 넘어선 창조성이 중요해지는 창조성 사회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세션을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님이 저의 프로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흔히들 뭐 이력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력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영권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모습, 송영권의 아바타. 여러분들 메타버스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바타 만드셨나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력서보다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의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 뭐가 보이시나요? 애플이 보이시죠? 네. 제가 애플을 넣는 이유는 제가 애플 워치, 또 아이폰, 또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지금 띄우고 있는 애플 맥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게 되면 저의 모든 현실 세계의 활동, 저의 취미, 저의 생년월일, 저의 크레딧 카드 정보, 제가 어떤 책을 사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송영건의 아바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보다도 저의 아바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연결된 사회,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들의 아바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치가 더해지는 데이터 세상. 과연 이 초연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 성공하는 사람의 대표를 호모 커넥서스, 초연결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커넥서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일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역량을 가질 것인가? 같이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뭘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비가 날아가기 전에 애벌레가 조금 더 커지고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기고 나와서 날는 이 과정. 애벌레가 커 나가서 성충이 된다 해도 아직은 나비가 아닙니다. 자기의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나와서 하늘을 나서 나비가 돼야지만이 나비가 되는 이 과정, 저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습관, 기업에서 하는 공정,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변환의 시대, 그렇게 가기 위한 여정, 그것이 바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얘기와 우리가 기업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업 그대로, 있는 절차 그대로 디지털 기술만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더 낮게 더 가치를 주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애벌레가 조금 더 큰 애벌레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입니다. 지금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술은 놔두고 새로운 사업으로 혁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모델의 혁신을 같이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역량입니다. 디지털 역량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리더십, 인재 리더십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융합해서 사람의 중심이 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기술도 굉장히 많고 기술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융합이 되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까운 팹랩 서울이라든가 또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캠퍼스 런던이라든가 프랑스의 스테이션 F 이런데 창의적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같이 모여서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를 들어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그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모빌 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들과 같이 쉽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이것이 선진국만이 오로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월드스키스라는 저개발국가, 신흥국가의 인력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협회를 통해서도 저개발국가, 신흥국가의 인력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융합해서 그 시장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그 인재들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식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유선생을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예일대, 하버드,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유수 대학의 정말 유명한 저명한 교수의 강의도 인터넷만 있으면 무료로 듣고 그 공부를 통해서 석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제까지 우리가 책만 읽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인재가 되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세계 최고의 교수분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지식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브리타니카 대신에 위키피디아 찾으시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은 유선생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단지 우리가 원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혁신의 시대. 이제는 혁신도 특히 코로나 시대에 노트북이나 모빌폰만 있으면은 혼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묶어서 팀을 만들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시대, 또 필요하면 창업 공간에 서로 만나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시대.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아이디어로 인류에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혁신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는 사업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민주화, 혁신의 민주화, 여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기술도 민주화됐고, 또 이런 것을 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한데,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 등 여러 가지 펀딩의 민주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창업된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 쉽게 팔 수 있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떤 인재로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기술 융합의 시대, 리더십의 역량이 필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며 어떤 인간을 육성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시고 호모 커넥서스를 육성하십시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호모 커넥서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모 커넥서스는 모험가입니다. 모험가입니다. 또한 호모 커넥서스는 통섭자입니다. 호모 커넥서스는 협업자입니다. 창업하기 위해서 모험이 필요하고, 이제는 모범생의 시대에서 모험생의 시대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협업하여 여러 곳에 있는 여러 다른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통섭자로 살아가는 호모 커넥서스가 초연결 사회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호모 커넥서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 될까요? 저는 여기서 6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진 인간 호모 커넥서스. 또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모험가, 사업 능력을 가진 모험가가 호모 커넥서스의 능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핵심을 찌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력. 저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는 질문력을 상당히 많이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 소양과 여러 다른 생각과 여러 다른 지식 조각들을 재조합하는 통섭력, 또한 겉모양은 다른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일하는 협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긴 세월을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조그만 회사들과 같이 300년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250년을 내다보시면서 사업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일 한 분기, 한 주, 한 달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입니까? 달나라입니까? 요새 뜨고 있는 화성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9월 초에 우리나라 장수기업의 숫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9개의 장수기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9개, 그다음에 70년 이상 된 뭐 장수기업 한 20개 정도를 여기다 꼽아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몇백 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비전, 여러분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행동거지, 여러분들의 결정이 근간이 될 수 있으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꿈과 비전과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더로서 주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프레임워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 IBM 글로벌 서비스의 데이브 스노든이 발표한 커네빈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이나 경영자들을 잘 살펴봤더니 이 경영자나 리더들이 경험이 많다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경험이 적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뭐 배경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더라. 근데 과연 상황이 이렇게 항상 단순할까? 그런 질문에 따라서 이분이 커네빈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던, 여러분들이 인재를 육성을 하던 우리 주변의 상황은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거, 하나는 또 복잡한 거,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컴플릿한 거, 조금 더 특별한 거, 그 다음에 또 케이아릭한 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또 빠르게 결정하면은 저 사람 결정 빠르다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습관과 내 경험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상황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상황일 때는 이것이 내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례를 잘 참고해서 내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하나는 복잡한 컴플렉스인 상황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잘 분별하셔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결정은 상당히 나중에 돌아왔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 프레임워크를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꾸준히 잘 유지되고 장수하는 기업과 중간에 CEO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기업을 잘 살펴봤더니 이런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또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배경에 따라서 쉽게 심플 결정을 하더라, 단순한 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또한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이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지도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 시점에 이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잘 생각하시면서 좋은 결정으로 좋은 기업,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업 능력에 제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앨런 머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스탁 통해서 많이 돈 버셨나요? 여러분들은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여러분들은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계시나요? 어떤 비전을 그리고 계시나요?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시나요? 어떤 로드맵을 그리시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치밀하게 실행하는 사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고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치밀하게 실행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을 갖고 다른 사람이 치밀하게 실행하도록 도와주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저는 우리나라의 매일유업의 김영배 회장님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업 초기서부터 선천성 대사 증후군 환자 우리나라의 12명을 위해서 매일유업의 공장 라인을 완전히 쉬고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12명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우유를 만들어내서 공급하시는 매일유업의 회장님.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섬김의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치밀하게 실행하는 능력에서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치밀한 실행력에 있습니다. 아이폰,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아이폰, 사람과 기술의 만남에 있는 그 기술,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죠. 여러 다른 조각들을 같이 모아놓고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그 치밀한 실행력으로 인해서 아이폰이 지금 세상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 이 질문력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핵심을 찌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력. 질문한다고 해서 핵심만 찌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질문력.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애플 CEO로 모실 때 질문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존 스컬리, 당신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같이 일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으로 인해서 존 스컬리는 애플 CEO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애플 CEO가 된 존 스컬리, 스티브 잡스가 모셔온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를 해고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고로 인해서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을 현재 애플로 만들어낸 바로 초석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면 우리는 굉장히 할 말이 많죠. 여러분들 얼마나 질문 많이 하십니까? 오늘 제 강의 끝에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때 제 강의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질문이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질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질문하면은 뭐니 해도 유대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고 토론하고 아버지, 어머니 밥상에서 같이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기같이 시나고그에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도서관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수줍어하는 학생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질문하기 위해서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질문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함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졸업했다고 해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 필립 엑스터 고등학교에서는 하크니스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12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데 서로 토론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이런 온라인 하크니스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분들의 학습을 미리 공부하고 우리들이 모여서는 그 학습을 중심으로 인해서 토론하는 이런 플립 러닝, 거꾸로 러닝, 거꾸로 학습을 우리가 다시 제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런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질문의 문화, 토론의 문화, 서로 배움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얘기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리더십의 교차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를 잘 융합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화가, 기술과 인문학의 정통한 두 거장,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문학 소양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소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통력과 공감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함양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공감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회인가?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배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전과에서만 그냥 공부하고 질문 대신에 그냥 모든 거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사고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라나는 데 익숙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필요 없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 갖춰진 정체성 있는 민족, 정의로운 민족, 투명한 민족,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욱더 투명하고 정의롭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질문과 토론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 소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우리나라의 철학, 우리나라의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공부한 것과 다른 분야, 또 내가 주 전공에 더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잘 섭렵하고 거기에서의 통찰력들을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통섭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세상에서 새로운 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통섭의 시대. 미국 사람은 발명을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인벤션 국가, 일본은 카이젠, 그래서 개선, 임프루브먼트를 잘하는 국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저는 이노베이션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노베이션. 그거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기술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 혁신의 민주화, 사업의 민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혁신가 창업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나 혼자, 우리 민족,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창, 같은 동우회, 같은 족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일하는 글로벌 협업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세요. 서울, 경기는 20%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수는 최근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외국에서 해외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삼성전자에 와서 글로벌 인재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느낀 점은 정말 자유스러워요. 공부하는데 정말 자유스럽고 질문하는데 자유스럽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수평적이고 무슨 질문하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하기보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서로 협업하고 서로 공부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제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이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AI 전공자, 빅데이터 전공자 인재들이 부족한 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들의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일하는 협업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십시다. 호모 커넥서스로 성공하십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들은, 여러분들 인재들은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십시오. 기술과 사람의 역량으로 두 개를 잘 융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애벌레에서 나비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탈바꿈돼서 우리의 기존 모습에서, 우리의 기존의 규정에서, 우리의 규제에서, 우리의 절차에서, 우리의 기술에서, 우리의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규정, 새로운 모습의 규제, 새로운 모습의 절차, 새로운 모습의 기업, 새로운 모습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디지털 전환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호모 커넥서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내부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채소 기르는 사람.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 보시면은 채소가 담겨 있는 접시입니다. 바로 생각이 바뀌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호모 커넥서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납득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서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시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우리나라의 자자손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 호모 커넥서스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정말로 밝은 장래가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밝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 화성에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랜딩하는 장면입니다. 모선에서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내릴 때에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렸죠. 그때 낙하산의 모양입니다. 좀 이상하죠. 낙하산이면 여러 가지 그림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코드입니다. 그런 엄청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는 연구원들이 이런 낙하산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바코드를 심을 수 있는 여유, 크게 보고 멀리 보는 통찰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크게 보고 멀리 보는 통찰력을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바코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Their mighty things. 우리말로 하면 장대한 일을 꿈꾸라.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화성에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보내면서 거기에 또 인제뉴어리티라는 드론을 날려 보내면서 과연 공기가 지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나게 공기가 희박한 화성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드론을 날려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원동력이요, 저희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장대한 일을 꿈꾸라. Their mighty things.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 인재들이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진 호모 커넥서스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에 맡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Their mighty things, 장대한 일을 꿈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자,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보내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커넥서스의 요건 중 하나인 융합, 통섭이 근 10년 동안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상들을 연결하는 A 플러스 B에 그치지 않고 A 곱하기 B로 C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진정한 통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섭, 융합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통섭이나 융합은 여러 개의 다른 조각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전공 이외에 다른 분야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매년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배우고 공부하고 책도 읽고 온라인 교육도 들으면서 매년 한 개의 주제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유전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그런 잡지도 구독하고 그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학문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 많구나. 그것을 또 공부하다가 인문학 책, 철학책을 읽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양 철학 중에 저는 로마에 대한 책을 또 같이 병행해서 읽는데요. 읽다 보면은 내가 그 전에 못 느꼈던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유전자학에서 또 기술에서의 느꼈던 것이 인문학 쪽에서 다시 생각나면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전공에서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전공과 그 옆에 있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또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과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분야가 넓어지고 관심 분야가 넓어지면 결국에는 그런 것이 정말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꿰어지는 경험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좋은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모이지 않고도 일도 교육도 진행되어야 하는 지금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역설적으로 연결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인 듯 합니다. 따로 또 가치의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따로는 쉬워졌지만 가치의 양상이 기술적인 문제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나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또는 비대면 교육이 참여자 간 진정한 연결로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제가 오늘 강연 서두에 그 US 오픈 얘기를 했는데요. US 오픈이 2020년에는 완전히 관중 없이 진행하다 올해는 100% 관중으로 했는데 그 선수들의 기량이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대면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좀 다행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서로가 코로나에 대해서 안심지대를 잘 만들어내서 제한적이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서로 조심하면서 대면을 할 수 있다면은 비대면과 대면이 두 개가 서로 잘 융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어차피 그 여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연결,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그런 그 접촉, 아무래도 글로벌이 대면으로 접촉하는 거는 경비 문제 및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진정한 연결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따로 하면서 또 같이 하는 따로 또 같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의 제일 중요한 점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과 토론의 문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또 연결이 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짧기 때문에 간단히 답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 사회 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이 시대의 청년 인재상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상, 저는 청년들이 제가 이 장표에 띄워놓은 대로 장대한 일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상 호모 커넥서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여러분들 장대한 일을 꿈꾸시면서 엠마 라두카누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겨하시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장대한 꿈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질 청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